개구리, 모옌 지음, 심규호, 유소영 옮김. 일부. 고모의 홍기가 꽉 찼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월급 받으며 상품량을 먹는 공무원인데다 출신 성분도 뛰어난 고모에게 감히 접근하는 총각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5살이던 저는 큰 할머니가 자주 우리 할머니를 찾아와 고모 혼사에 대해 의논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할머니가 근심스레 말했습니다. 완신 작은 엄마, 완신이 벌써 22이요. 완신과 동갑인 친구들은 모두 애가 둘씩인데 그런데 그 애는 아직 선도 들어오질 않으니 원. 할머니가 말했어요. 형님, 뭐 그리 급해요. 완신 정도면 황궁에 황후 마마인들 못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황제 장모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린 황친이 되고 말이에요. 그럼 덩달아 복이 터진 건 시간 문제 아니에요? 큰할머니가 말했어요. 무슨 망할? 황제목이 날아간 지가 언젠데 인민공화국 시대에는 주석이 대장이지. 우리 할머니가 말했어요. 주석이 대장이면 그럼 주석에게 시집 보내면 되겠네. 큰할머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양반아, 어째 시대는 바뀌었는데 머리는 해방 전인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난 형님과 달라요. 평생 이 허핑촌을 떠나 본 적이 없어요. 형님이야 해방구에도 가보고 핑두성에도 가봤잖아요. 큰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놈의 핑두성 이야기 좀 꺼내지 말게. 그 이야기만 들으면 머리가 다 쭈뼛해진다고. 내가 일본군에게 잡혀가 호의호식한 줄 아나?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두 동서 간의 싸움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마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씩씩거리며 헤어진 큰 할머니는 다음 날이면 다시 나타났어요. 할머니 두 분이 고모 혼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몰래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우리 집 암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암소가 우리 어머니 흉내를 내는 건지 아니면 그 송아지가 내 흉내를 내는 건지 송아지 다리가 먼저 나오다가 그만 뱃속에서 걸려버렸어요. 암소가 답답해서 음매의 소리를 지르는 모양새가 무척 괴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랑 아버지 모두 조급한 마음에 손을 비비고 발을 동동 구를 뿐 달리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소는 농민들에게 밥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게다가 생산대 소를 맡아 기르던 중이었거든요. 이러다 진짜 죽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나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살며시 우리 누나에게 말했어요. 마나, 고모가 돌아온 것 같은데 어머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나가 달려나갔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흘겨보며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요? 그 애는 사람 살리는 의사 아니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죠. 고모가 누나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고모는 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신경질을 냈어요. 지금 누구 죽일 일 있어요? 아기 받는 것만 해도 바빠서 미칠 지경인데 이젠 송아지까지 받으라고 해요? 어머니가 웃었어요. 아가씨, 그러기에 누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래요? 아가씨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해요? 사람들이 모두 아가씨더러 부처가 환생한 거라고 하는데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고 만물을 구해야지요. 소가 축생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죽어가는 걸 보고 안 구해줄 수 있어요? 고모가 말했어요. 언니가 글자를 모르는 게 다행이네. 글자까지 많이 알면 어디 이 조그만 허핑촌으로 만족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아는 글자가 많다 한들 아가씨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겠어요? 고모는 여전히 화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이 다 풀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던 터라 어머니는 집안의 불이란 불은 죄다 밝히고 등 심지를 최대로 올린 다음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암소는 고모를 보자마자 앞다리를 굽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도 덩달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가 소를 살펴보더니 동정 반, 농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또 다리가 먼저 나오는 놈이 있네? 고모는 혹시라도 우리가 충격을 받을까봐 우리를 마당으로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고모가 큰 소리로 지시하는 걸 들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모의 지휘 아래 암소의 분만을 도와주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음력 보름밤, 남동 방향에 떠오른 달이 세상을 하얗게 비출 때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좋아, 이제 됐어.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외양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미소 뒤에 온몸에 점액이 잔뜩 묻어있는 아기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흥분한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옳거니 암송아지로군. 고모가 씩씩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여자가 딸을 낳으면 남자는 우거지상이 되던데 소가 암송아지를 낳으니까 남자 입이 해 벌어지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암송아지는 자라면 다시 새끼를 낳잖아. 고모가 말했어요. 사람은요, 여자아이도 커서 시집을 가면 아기를 낳잖아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거야 다르지. 고모가 말했어요. 뭐가 달라요? 아버지는 고모가 대들자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어미소가 고개를 돌려 송아지 몸에 달라붙은 점액질을 핥아 주었습니다. 마치 혀에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들어있어서 소가 핥고 지나가는 곳마다 송아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감개무량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고모의 반쯤 벌어진 입과 자상한 눈길을 저는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마치 어미소의 혀가 고모를 핥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모 혀가 송아지를 핥고 있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미소가 송아지의 몸을 거의 다 핥았을 때였어요. 송아지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고모가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대야에 물도 채우고 비누랑 수건을 챙겨주었어요. 할머니가 아궁이 앞에 앉아 풀무로 불을 지피고 어머니는 그 앞에서 밀가루 반죽을 밀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손을 씻고 말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오늘 저녁은 언니네 집에서 해결해야겠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가씨 집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지. 한상에서 밥을 먹지 않은 지 몇 년인데. 그때 큰 할머니가 우리 집 담장 밖에서 고모에게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고모가 말했습니다. 이 집 일 그냥 해줄 수 있어? 여기서 먹을게요. 큰할머니가 말했어요. 너희 작은 엄마가 얼마나 야박한 인간인데 거기서 국수 한 그릇 먹었다가 너 평생 빚지고 산다? 우리 할머니가 부지깽이를 들고 담장으로 달려나가 말했어요. 먹고 싶거든 건너와서 한 그릇 드쇼. 그런 거 아니면 저리 꺼지시고. 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집 건 안 먹어. 국수가 삶아진 후 어머니는 큰 사발에 국수를 가득 담아 누나를 시켜 큰 할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누나는 똥개처럼 허겁지겁 달려가다 넘어져서 국수도 다 쏟고 그릇도 깨뜨렸다는군요. 누나가 혼날까봐 큰 할머니가 주방에서 사발을 찾아 들려 보냈다는 사실은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고모는 입담이 정말 좋아서 우리 모두 고모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어요. 국수를 다 먹은 후 고모가 우리 집 구들장 벽에 기대 앉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닌 곳도 엄청나고 각양각색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수없이 들은 데다 중간중간 맛깔나게 양념도 팍팍 쳐 주는 바람에 고모 이야기는 마치 평서처럼 우리를 폭 빠져들게 했습니다. 1980년대 초 텔레비전에서 류란팡의 평서가 방영될 때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거 분명히 너희 고모 아니지? 너희 고모는 의사가 안 되었으면 분명 평서를 했어도 이름께나 날렸을 거다.
그날 저녁 이야기는 핑두성에서 일본군 사령관인 스기타니와 지혜와 용기를 겨루던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7살이었어요. 고모가 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샤오파오 정도 나이였을 때 너희 증조 할머니랑 큰 할머니를 따라 핑두성에 갔어. 컴컴한 방에 갇혔는데 입구에 거대한 세퍼트 2마리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지. 그 세퍼드들은 평소에 사람 고기도 먹는 놈들이라 아이만 보면 혀를 날름거려. 너희 증조할머니랑 큰할머니는 밤새도록 울었지만 난 울지 않았어. 그냥 고꾸라져서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잤어. 어두컴컴한 방에서 몇 날 며칠을 갇혀 있었는지 몰라. 그러더니 우리를 작은 독채로 옮기더라. 정원에 라일락이 한 그루 있었는데 향기가 어찌나 진한지 머리가 아찔할 정도였어. 긴 두루마기에 예물을 쓴 마을 유지 한 사람이 와서 사령관이 우리를 연회에 초대했다고 전하는데 할머니 2분은 그저 울기만 하고 감히 나서질 못했어. 그 아저씨가 나에게 말했어. 꼬마 아가씨, 할머니랑 엄마한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 사령관님은 너희 가족을 해칠 생각이 없어. 그저 왈류프 선생과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야. 내가 말했지. 할머니, 엄마, 울지 마세요.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운다고 날개가 돋아요? 아니면 운다고 만리장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저씨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 말 잘하네 꼬마 아가씨가 대단해. 대단한 인물이 되겠어. 내 말에 할머니 2분이 울음을 그쳤어. 우린 그 아저씨를 따라 까만 노새가 끄는 마차를 탔어. 모퉁이를 몇 개나 돌았을까? 높은 대문을 지나 너른 마당으로 들어섰어. 입구에 초소가 2개 있었는데 왼쪽 초소는 매국노 중국이니 오른쪽 초소는 일본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었어. 정원이 얼마나 깊숙한지 대문으로 들어선 후 걷고 또 걸어도 계속 다른 정원이 이어지는 거 있지. 영원히 정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 마지막으로 거대한 화원에 자리 잡은 응접실에 들어섰어. 문이랑 창문, 장지 모두 꽃 문양이 조각되어 있었어. 중국 고가구 의자도 모두 박달나무 재질이더라. 기모노를 입은 사령관이 쥘 부채를 쥐고 우아하게 흔들고 있었어. 교양 있는 사람이란 인상을 받았지. 몇 마디 인사 치레가 오간 후 사령관이 우리에게 자리를 권했어. 커다란 원탁에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 2 할머니는 선뜻 음식에 손을 대지 못했지만 난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외놈 음식을 먹었어. 젓가락질이 잘 안 돼서 아예 손으로 음식을 덥석 집어먹었어. 사령관이 술잔을 들고 이런 내 모습을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더라고. 배를 채운 후 2 손을 식탁보에 닿고 나니 졸음이 밀려왔어. 스기타니 사령관이 나에게 물었어. 꼬마 아가씨, 아빠에게 여기 오라고 해주겠니? 내가 눈을 뜨고 말했어. 싫어요. 스기타니가 다시 물었지. 왜 싫은데? 내가 말했어. 우리 아빠는 팔로군이고 아저씨는 일본인이잖아요. 팔로군이 일본군을 공격하는데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무섭지 않아요? 여기까지 말한 고모가 소매를 걷더니 시계를 보았어요. 당시 가오미 현을 통틀어 손목시계를 가진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됐는데 그중 한 사람이 고모였습니다. 와우! 우리 큰형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 집에서 손목시계를 본 사람은 큰형이 유일했습니다. 큰형은 당시 현의 제1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소련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선생님 한 분이 시계를 차고 있었대요. 큰형이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시계다! 저와 누나 역시 따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시계다! 고모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소매를 풀고 말했어요. 이깟 손목시계 가지고 왜 호들갑이야?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고모 말투에 우리는 더 구미가 당겼습니다.
큰형이 먼저 궁금하다는 듯 말했어요. 고모, 시계라고는 지 선생님 시계를 멀리서 본 게 전부거든? 시계 좀 보여줄 수 있어? 우리도 형을 따라 말했어요. 고모, 우리도 좀 보여줘.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 녀석들, 정말 성가시계구네. 낡은 시계가 뭐 볼 게 있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고모는 시계를 풀어 큰형에게 건넸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조심해라. 큰형이 조심조심 시계를 받아 손바닥에 받쳐 들고 구경하더니 귓가에 대고 소리를 들어 보았어요. 형이 시계를 다 보고 누나에게 주었고 누나가 다 보고 다시 둘째 형에게 건네줬습니다. 시계를 받은 둘째 형이 미처 소리를 들어 보기도 전에 큰 형이 다시 시계를 낚아채서 고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잔뜩 기대에 차 있던 저는 화가 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나무랐어요. 고모가 말했어요. 샤오파오, 이 다음에 커서 멀리 높이 뛸 사람이 그깟 시계 하나 못 가질까 걱정하는 거야? 절에서 시계를 차겠어? 내일 내가 먹물로 손목에 시계 하나 그려줄게. 큰형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고 바닷물은 되로 헤아릴 수 없다고 했어. 샤오파오가 못생겼어도 커서 엄청나게 출세할지 어떻게 알아? 고모가 말했어요. 누나가 말했어요. 제가 출세하면 저 우리에 있는 돼지도 호랑이가 되겠다. 큰형이 물었어요. 고모, 그건 어느 나라 건데? 상표는 뭔데? 고모가 말했어요. 스위스 애니카. 와! 큰형이 놀라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둘째 형이랑 누나도 따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채, 뭐가 좋다고?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가씨, 이런 건 얼마나 해요? 고모가 말했어요. 몰라요. 친구가 준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귀한 것도 선물해요? 어머니가 고모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쟤네 고모부 될 사람이에요?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12시가 다 됐네. 자러 가야겠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세상에 고맙기도 해라. 아가씨도 마침내 임자가 생겼네.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지 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고모가 고개를 돌리며 우리에게 당부했어요. 너희도 밖에서 헛소리 하지 마. 그랬단 바라. 껍질을 확 벗겨버릴 테니까. 다음날 아침 큰형은 아마도 전날 저에게 고모 시계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만년필로 제 손목에 시계를 그려주었습니다. 마치 진짜 시계처럼 정말 멋있었어요. 전 그 시계를 정말 애지중지했습니다. 세수할 때는 혹여 물이 튈 새라 조심조심하고 비가 올 때면 손목을 감싸고 색이 바래면 큰형에게 덧칠해달라고 해서 장장 석 달을 버텼습니다. 우리 고모에게 애니카 손목 시계를 선물한 사람은 공군 조종사였어요. 그 시절에 공군 조종사라니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형들이랑 누나는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소리 지르고 저는 공중 제비를 했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경사가 아닐 수 없었거든요. 다른 이들도 한결같이 조종사라니 그야말로 고모에게 딱 어울리는 배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주방장 왕씨 아저씨는 항미 원조 전쟁에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저씨가 조종사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황금으로도 사람을 만드나요? 전 신기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식사 중인 선생님과 공사 간부들 앞에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샤오파오, 이 바보야. 내 말은 나라에서 조종사 한 명을 육성하는데 거액의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야. 그 비용을 금으로 환산하면 70kg은 든다는 이야기지. 저는 집에 돌아온 후 왕씨 아저씨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세상에 나중에 고모부가 우리 집에 오면 대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후 한동안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조종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천비는 자기 엄마가 하얼빈에서 소련 조종사를 만났는데 사슴 가죽 재킷 차림에 입에서 금니가 번쩍이고 금시계를 차고 다니며 레프 빵만한 소시지와 맥주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식량 창고 관리인인 샤오 상춘의 아들 샤오 샤춘은 중국 조종사들이 소련 조종사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했어요. 샤추는 마치 조종사들 식사 담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이 먹는 음식들을 나열했습니다. 아침은 달걀 2개에 우유 1잔, 중국식 파이 4개, 만두 2개, 두부 간장 조림, 점심은 삼겹살 간장 조림 1그릇에 참조기 1마리, 찹쌀떡 2덩이에 양고기 만두, 기장죽 1그릇 등이야. 이 밖에도 식사 후에 바나나, 사과, 배, 포도 등 과일을 양껏 먹을 수 있고 다 먹지 못하면 집에 가져갈 수도 있어. 조종사들이 입는 재킷은 커다란 주머니가 2개 달렸어. 왜 그런지 알아? 과일을 넣게 해 놓은 거야. 조종사들의 일상을 늘어놓는 그의 말에 우리는 자꾸만 침이 꼴까닥 넘어갔습니다. 모두 이 다음에 커서 조종사가 돼서 신선 같은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정도였습니다. 공군은 현해 제1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항공병을 선발했기 때문에 우리 큰형은 신이 나서 자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지주 아래에서 오랫동안 고용농으로 일했고 그 후 해방군 밑에서 짐을 나르며 먹량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항일 영웅 장린프의 시신도 할아버지가 산 아래로 날랐다고 했어요. 할머니 역시 빈농 출신이며 여기에 더해 큰 할아버지는 혁명 열사이니 우리 가족은 출신 성분, 사회관계 모두가 기준 이상으로 훌륭합니다. 우리 큰형은 고등학교에서 원반 던지기 선수였어요. 어느 날 집에서 양 꼬리 요리를 먹은 형이 학교에 간 후 힘쓸 곳이 없었는지 원반을 잡아 힘껏 던졌는데 원반이 그대로 휙 날아가 학교 담장을 넘어 밭으로 떨어졌어요. 때마침 밭에서 농부 하나가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더도 덜도 말고 딱 솥불에 원반이 맞았답니다. 솥불은 그 자리에서 동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큰 형은 훌륭한 출신 성분에 공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게다가 장차 고모부가 될 사람이 조종사니 만약 우리 현에서 조종사를 단 1명 선발한다면 그건 바로 큰형이 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형은 낙방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릴 때 다리에 난 종기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주방장 왕씨 아저씨 말이 몸에 상처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조종사는 하늘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몸에 상처가 있으면 압력이 센 하늘에서는 그냥 터져 버린다는 거예요. 몸의 상처 외에 콧구멍 크기가 표준보다 작아도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고모가 조종사와 연애를 시작한 후 우리는 공군에 관한 일이라면 무조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전 지금 50이 넘은 나이에도 과시욕이 있는 편입니다. 100위안짜리 복권에 당첨되어도 그 즉시 커다란 나팔로 도시 전체에 방송하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니까요. 그런 제가 수학교 입학 후 조종사가 고모부가 된다는 생각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서 남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는 자오저우 공항, 서쪽으로 60리 떨어진 곳에는 가오미 공항이 있었어요. 자오저우 공항 비행기는 크고 육중하고 시커먼 모습이 어른들 말에 의하면 폭격기라고 했어요. 가오미 공항의 비행기는 날개가 후미를 향하고 있으며 몸체가 은회색으로 고공에서 연기를 내며 공중제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형은 그 비행기 이름이 젠5로 소련의 미그 17을
본떠 만든 진짜 전투기라고 알려주었어요.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전투기를 공격해 꽁무니를 빼게 한 바로 그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래의 고모부는 당연히 이런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당신은 전운이 감돌던 때라 거미 비행장에서는 거의 매일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비행기들이 날렵하게 날개를 펴고 우리 둥베이 마을 상공을 날아오르면 우리 머리 위는 바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전투기 세대가 보이는가 싶다가 금세 다시 6대가 되었어요. 전투기 한 대가 다른 전투기 꼬리를 물고 자꾸만 원을 그렸습니다. 갑자기 전투기 한 대가 곤두박질 칩니다. 금방이라도 우리 마을 커다란 미루나무에 부딪힐 것 같던 비행기가 갑자기 다시 기체를 뒤집어 마치 한 마리 매처럼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어요. 고모가 그러는데 언젠가 나이 많은 산모의 아기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답니다. 너무 긴장한 산모가 부들부들 떨었대요. 막 수술칼을 대려고 할 때 갑자기 밖에서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가 산만해진 산모가 차츰 경련이 가라앉으면서 힘을 주는 순간 아기가 나왔다나 봐요. 하여간에 굉음 때문에 집집마다 창호지가 터졌어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우리를 데리고 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꼬리에 원통형 물건을 매단 비행기 한 대가 선도에 서고 그 뒤를 비행기 몇 대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원통형 물건 주위로 하얀 연기가 폭발하며 피어오르더니 뒤이어 우르릉쾅 하는 포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제가 들었던 소리에 비하면 이 소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교실에서 들었던 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본 소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소리입니다. 커다란 버드나무를 두 동강 낸 천둥도 그렇게 엄청나진 않았으니까요. 마치 그 조종사들이 일부러 관역을 명중시키지 않은 것처럼 포탄이 연이어 폭발하며 내뿜은 하얀 연기는 관역 주위를 맴맴 돌았고 관역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천비가 그에게 새끼 양놈이란 별명을 안겨준 코를 문지르며 경멸하듯 말했어요. 중국 조종사 아저씨들은 영 기술이 없네. 소련 조종사들이었다면 한 방에 명중시켰을 텐데. 전 천비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죠. 우리 마을에서 태어나 우리 마을에서 자라 소련 거라면 개 한 마리도 보지 못한 녀석이 어떻게 소련 조종사들 솜씨가 중국 조종사들보다 나은지 알겠습니까? 외진 시골 마을에 살던 우리 같은 아이들은 당시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천비가 그런 식으로 중국 조종사들을 깎아 내리는 모습에 사람들, 특히 저는 기분이 좀 나쁘긴 했지만 그 누구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소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친구인 샤오샤춘이 당시 일을 들춰내는 바람에 천비는 호되게 곤욕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천비의 부모님은 모진 고초를 겪은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하여 찾아낸 진정한 인간이란 소설에는 실제 두 다리를 잃고도 다시 비행에 성공한 공군 영웅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명실상부 진정한 혁명의 의지를 북돋우는 소설 한 권이 뜻밖의 천비의 엄마 아이렌을 수정주의 조종사의 정부로 만들었고 천비는 아이렌과 수정주의 조종사가 남긴 씨앗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오미 비행장의 젠5 전투기는 주로 낮에 연습 비행을 했는데 좌우저우 비행장의 비행기는 좀이 쑤시는지 밤에도 출동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9시 현해 유선 방송이 끝나갈 무렵이면 비행장의 탐조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굵직한 빛 기둥이 우리 마을 상공을 비출 때면 이미 빛은 매우 엷어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어리석게도 항상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저런 손전등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마다 둘째 형은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제 정수리를 세게 눌렀습니다. 바보. 물론 미래의 고모부 때문에 둘째 형 역시 반은 항공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은 지원군 공군 영웅들의 이름을 술술 열거하면서 그들의 영웅적인 업적을 정확하게 늘어 놓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작은 형 머리에 이를 잡아주기 전 작은 형은 예전에 창호지를 찢어버린 그 거대한 소리가 충격파 폭음, 즉 초음속 비행기가 음속을 통과할 때 내는 소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왜 초음속이라고 하는지 알아? 소리보다 빠르다는 말이야, 이 멍텅구리야. 좌우저우 비행장의 비행 훈련은 매혹적인 탐조등 불빛 이외에는 별로 볼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연습 비행이 아니라 길 잃은 비행기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거대한 빛 기둥들이 허공을 훑고 지나가며 때로 교차하고 때로 평행을 이뤘습니다. 때로는 비행기가 빛 기둥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는 새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병 속에 떨어진 팔이 같았습니다. 언제나 탐조등이 켜진 후 몇 분이 지나면 공중에서 비행기 굉음이 들리고 잠시 후 머리와 꼬리, 두 날개의 불빛으로 대충 윤곽만 보여주던 시커먼 물체가 빛 기둥 속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빛 기둥을 따라 아래로 미끄러지며 자기 둥지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도 새처럼 둥지가 있었던 거예요. 1960년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을 먹던 시절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모와 조종사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물 문제로 큰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러 어머니와 상의를 하더니 담장박 100년 묵은 가래나무를 베어 마을에서 솜씨가 제일 좋다는 판씨 아저씨에게 가구 제작을 부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판씨 아저씨와 나무를 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앞으로 닥칠 운명에 놀랐는지 나무 줄기가 덜덜, 잎이 부르르 떨리는 모습이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모도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 할머니 댁에 달려가 소식을 묻자 큰할머니는 다짜고짜 몽둥이를 휘두르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문득 큰할머니가 전설에 나오는 파파 할머니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그해 처음으로 눈이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태양이 유난히 붉게 보였어요. 집신을 신고 학교에 가던 저는 손도 발도 꽁꽁 얼어 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덮이기 위해 운동장을 내 달렸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입을 떡 벌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뭉실뭉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커다란 눈에 뻘건 불을 밝히고 하얗고 큼지막한 이빨을 드러낸 채 암홍색의 거대한 물체가 우리를 향해 부르르 떨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다! 세상에 비행기가 저게 우리 운동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우리는 그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비행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에 땅 위에 닥털과 마른 나뭇잎이 말려 올라갔습니다. 운동장에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손을 뻗어 만져볼 수도 있을 텐데. 운이 좋으면 비행기 속으로 들어가 놀 수도 있을 텐데. 비행사에게 전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장래 고모부의 전우일 수도 있겠지? 아니야. 우리 고모부가 모는 젠 오는 저 시커먼 놈보다 훨씬 더 멋있어. 우리 고모부가 이런 미련통이 같은 비행기를 모는 사람과 전우일 리가 없어. 하지만 글쎄 뭐랄까
이런 비행기를 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 아닐까? 이처럼 육중한 강철 덩어리를 하늘로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웅이 아닐까? 저는 비행사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제 친구들은 나중에 맹세까지 하면서 비행기 머리 쪽 창문 너머로 비행사 얼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곁으로 내려올 것 같았던 비행기는 고개를 들기 싫었는지 갑자기 우측으로 몸을 틀더니 비행기 배 부분으로 우리 마을 동쪽 끄트머리에 커다란 미루나무 가지 끝을 스치고 드넓은 보리밭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마어마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번 충격파 폭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발 아래 땅이 부르르 떨리고 귀는 웅웅 울리고 눈앞에 수많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어 짙은 연기가 검붉은 불 기둥과 함께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순간 하늘빛이 검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매캐하고 이상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린 우리는 마을 입구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입구 큰 길까지 나오자 뜨거운 열기가 후욱하고 우리를 덮쳤습니다. 비행기가 이미 몇 동강이 난 가운데 날개 하나가 비스듬히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횃불 같았어요. 보리밭에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고 가죽 태우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 왕씨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엎드려! 우리는 모두 엎드린 채 왕씨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오던 길을 되돌아 기어갔습니다. 어서 빨리! 비행기 날개 아래 폭탄이 있어! 나중에 안 일이지만 원래 비행기 날개 아래에는 폭탄이 4개 들어있는데 그날은 2개밖에 들어있지 않았대요. 만약 4개가 모두 달려있었다면 우리 모두 날아갈 뻔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수레를 밀고 가서 비행기 잔해와 비행사 시신을 실어 날랐습니다. 막 집에 들어왔을 때 큰형이 숨을 헐떡이며 대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난 운동선수인 형이 현해 제1고등학교에서 집까지 단숨에 뜀박질해 온 거였어요. 50리 길이었으니 마라톤이나 다름 없었겠지요. 고모.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형은 겨우 이 말만 한 채 바닥에 곤두박질 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까 뒤집으며 기절했습니다. 식구들 모두 형을 구하러 달려들었습니다. 인중을 누르는 사람, 범아귀를 짚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고모가 어떻게 됐는데? 고모가 뭐? 깨어난 형이 입을 삐죽거리더니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물독에서 표주박에 차가운 물을 떠서 형 입에 조금 부은 후 나머지를 얼굴에 뿌렸습니다. 어서 말해봐. 고모가 어떻게 됐는데? 우리 고모의 그 조종사가 배신하고 비행기를 몰고 도망가보. 어머니 손에 들린 표주박이 땅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디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겠어요? 큰형이 소매로 얼굴에 묻은 물을 닦고 이를 바득바득 갈며 말했어요. 타이완이지. 배신자. 그 배신자가 타이완의 장제스에게 투항해 버렸다고요. 내 고모는? 어머니가 물었어요. 현 공항국에서 데려갔어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어머니는 절대 이 사실을 큰 할머니가 알게 해서는 안 되며 밖에 나가 허튼 소리를 하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들 필요도 없어요. 현 사람들도 다 안다고요. 어머니가 안에서 커다란 호박 하나를 가져다 누나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가자. 나랑 큰할머니 보러 가자. 잠시 후 누나가 헐떡이며 뛰어돌아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외쳤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빨리 오시래요. 큰할머니가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40년 후 우리 큰형의 막내 아들 상춘이 항공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만사 모든 것이 변화의 물결을 타면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한낱 우스갯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추앙하던 숱한 직업들 모두 천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항공대학 입학 소식은 온 가족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이웃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단히 큰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국 국장 자리에서 은퇴한 큰형까지 특별히 마을로 돌아와 축하 잔치를 열고 친지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녁에 둘째 형네 마당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실내에서 전깃줄을 끌어오고 커다란 전구를 달아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식탁 2개를 붙이고 식탁을 빙 둘러 의자를 20개 넘게 마련하여 우리 모두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식당에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 등등 온갖 색채와 맛이 어우러진 산의 진미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큰 형수가 옌타이 억양이 강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린 게 별로 없어요. 모두 편하게 드세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쓰나 1960년대를 생각해봐. 마오 주석께서도 못 먹던 음식들인데. 항공대학에 입학한 조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드디어 비행기 조종사가 나오는구나. 내 아빠가 다리 흉터 때문에 항공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는데 이제 상춘이 우리 집안의 꿈을 이룬 거야. 상춘이 입을 삐죽하며 말했습니다. 비행사가 별건가요? 진짜 잘났으면 정부 관리가 되거나 돈을 벌어야죠. 무슨 말을? 아버지가 술잔을 들어 벌컥벌컥 비운 후 거칠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야말로 인재 중에 인재지. 당시 내 고모 할머니와 사귀었던 그 왕 샤오티란 사람. 거참 서 있으며 마치 한 그루 푸른 소나무 같고 앉아있을 땐 청동으로 만든 종을 보는 것 같았는데 걸어갈 땐 위풍당당한 그 모습이 그 녀석 그때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되는 바람에 타이완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공군사령관이 되었을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샹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남편은 점토 공예가가 아니었어요? 비행기 조종사라뇨? 우리 큰형이 말했습니다. 모두 지난 일을 가지고 아서라. 샹춘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고모 할머니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왕샤오티라고요? 타이완에 비행기를 몰고 가버렸다고요?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큰형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흥미진진은 무슨, 사람이 말이야 나라를 사랑해야지. 더군다나 군인이 돼가지고 비행기 조종사라면 더더욱 그렇지. 사람이란 도둑질, 강도질, 살인 방화는 할 수 있어도 내 말뜻은 그러니까 절대 반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 자들은 대대손손 욕을 먹어. 결말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놀라시기는 샹친이 상관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타이완도 우리 조국이잖아요. 한번 날아가 보는 것도 괜찮죠. 얘가? 큰형수가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예 비행기 조종사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인민 무장부 류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버릴까 보다. 안심하세요, 엄마. 조카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줄 아세요? 나 좋으라고 가족들 생각은 안 할 줄 아세요? 그리고 이제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모두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비행기를 몰고 가도 아마 다시 돌려보낼걸요? 그거야말로 우리 완씨 집안의 가풍이지. 큰형이 말했습니다. 왕샤오티라는 놈 말이야.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비열한 놈. 내 고모할머니 삶을 망쳐놓아도 유분수지. 누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문을 밀고 들어서던 고모가 눈부신 불빛에 실눈을 떴습니다. 고모는 몸을 돌리더니 작은 선글라스를 꼈어요. 멋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등을 켜고 그래? 할머니 하신 말씀 생각 안 나? 컴컴해도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진 않아. 전기는 석탄으로 돌리고 석탄은 사람이 캐는 거야. 석탄 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생지옥 같은 지하 1000m 아래로 들어가야 해. 탐관오리에 악독한 탄광 사장들은 광부들 목숨을 발톱에 떼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석탄 하나하나에 광부들의 피가 묻어 있어. 고모가 오른손으로 허리를 받친 채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을 똑바로 펴서 앞으로 뻗었습니다. 뚱뚱한 몸매에 흰머리가 성성한 고모는 1970년대 유행했던 디최량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문화대혁명 후기의 현사 간부 같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 같았던 고모가 이런 모습이 되다니. 원래 고모를 잔치에 초대해야 할지 아버지와 상의했을 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지금. 어차피 우리 마을에 살지도 않고 나중에 말하지 뭐. 고모의 출연에 난처해진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들 그래? 평생 타향을 전전하다가 이제 겨우 친정에 왔는데 앉을 자리도 안 내주는 거야? 고모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그제야 너도 나도 자리를 양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형이랑 큰형수가 부랴부랴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맨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고모였어요. 우리 완씨 집안 서열 1위는 영원히 고모잖아요. 흥! 고모가 아버지 옆자리에 걸터 앉아 큰형 이름을 외치며 말했습니다. 왕커우야, 내 아버지가 서로 돌아가신다 해도 서열 1위는 내가 아니야. 시집간 딸이야. 이미 내 질러진 물이지. 안 그래요, 큰오빠? 내가 어디 그냥 평범한 딸이냐. 우리 가족의 공신이지. 아버지가 모인 친척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래로 내 덕에 세상에 나오지 않은 놈이 있어? 멋있는 사람일수록 지나간 과거는 들먹거리지 않는 거야. 그 시절. 그때 이야기해 봐야 뭐해요? 술이나 마셔요. 이건 또 뭐야? 내 술잔도 없는 거야? 술도 가져왔는데. 고모가 큼지막한 주머니에서 마우타이 한 병을 꺼내 탁자에 툭 내려놨습니다. 틱난씨, 관리 나리가 준 거야. 그 나리보다 28살이나 어린 둘째 각시가 죽어도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거 아니냐? 글쎄 나한테 태아를 남자로 바꾸는 비방이 있다는 거야. 꼭 자기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 있지? 내가 그거 다 사기꾼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해도 믿질 않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죽어도 그냥 갈 수 없다는 거 있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해서 큰 부인이 딸만 둘을 낳았으니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남자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 남자 남존여비 봉건사상에 찌든 남자야. 그 정도 위치면 생각 수준도 좀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흥! 고모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돈 정상으로 번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놈들 등쳐 먹지 않으면 누구 돈을 등쳐 먹겠어? 그래서 되는 대로 당귀, 마, 숙지, 감초같이 10잔이면 한 움큼씩 주는 약재들을 골라 9첩을 지어주었어. 모두 합쳐봤자 30위안도 안 돼. 그걸 한 첩당 100위안씩 받았다니까. 그 여자 어찌나 기뻐하던지 알랑 방귀를 끼며 빨간색 차에 오르더니 휙 가버렸어.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관리하고 여자가 통통한 아들을 안고 고급 술하고 담배를 가지고 답내라며 들고 왔더라고. 내가 준 양약을 먹어서 정말 행운이라는 거 있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이렇게 잘난 아들을 낳았겠느냐고 말이야. 하하하. 고모가 큰 소리로 웃으며 큰형이 고모 앞에 공손히 갖다 바친 술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허벅지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 재미있어. 그래도 관직에 있으면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멍청해?
태아의 성별을 어떻게 바꿔? 정말 내가 그렇게 신통하면 벌써 노벨 의학상을 받았게? 안 그래? 술 좀 따라봐. 고모가 빈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 마우타이는 따지 않을게. 큰오빠 뒀다 먹어. 아버지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이런 술 마시면 배탈 난다. 고모가 마우타이 술병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거니까 마셔. 아버지가 술병에 달린 비단띠를 매만지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런 술은 한 병에 얼마나 하는데? 큰 형수가 말했습니다. 못 줘도 8,000위안은 될걸요? 요즘 가격이 또 올랐다던데. 세상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술이야. 용의 침, 봉황의 피를 모았다 해도 그 정도는 안 되겠네. 보리는 한 근에 80전인데 이깟 술 한 병이 보리 만근 값이라고? 한 해 뼈 빠지게 일해도 술 반병도 사질 못하겠군. 아버지가 술을 고모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 이런 걸 어떻게 마시냐. 갑자기 이런 술 마시면 제명도 못 죽을 것 같다. 고모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거니까 그냥 마시래도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왜 그냥 버려요? 핑두성에 갔을 때 말이야. 그때하고 똑같다고. 그 일본 외놈이 차려준 밥상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아니었어? 공짜를 왜 안 먹어? 우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야 따지고 보면 그렇지. 하지만 이깟 매운 물이 대체 왜 그렇게 비싼 거냐. 고모가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오빠가 모르는 소리야. 이런 술 마시는 작자들 자기 돈 내고 사 먹는 사람 없어. 자기가 돈 내는 거면 이런 걸 마시겠어? 고모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 버렸습니다. 여든이 넘은 양반이 실컷 마셔봐야 몇 년이나 마시겠어? 고모가 가슴을 치며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 앞에서 이 늙은 고모가 장담하겠어. 오늘부터 오빠 마오타이는 내가 될게. 무서울 게 뭐 있어. 예전에야 이것도 저것도 오금 저린 거 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수록 귀신이 붙더라고. 술 따라. 눈치가 없어 사람들이. 술이 아까워? 고모는 무슨 말씀을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마셔봤자 얼마나 마시겠어? 고모가 마음이 아린 듯 말했습니다. 인민공사 놈들하고 죽자고 술 마셨을 때 말이야. 그날이 영감들이 내 추태를 보려고 안달이 났어.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지 알아? 내가 모두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지. 모두 헬렐레 정신을 못 차리고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 개가 되었어. 자, 우리 젊은이들 건배합시다. 고모, 음식 좀 드세요. 음식은 무슨? 옛날에 너희 큰 할아버지랑은 대파 하나 놓고 고량주 반단지를 마셨어. 진정한 애주가랑 그런 거야. 안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 완전히 안주빨 들이잖아? 큰오빠. 고모는 열이 올라오는지 가슴팍에 단추를 풀어 헤치더니 아버지 어깨를 치며 말했다. 내가 마시라면 마셔. 우리 세대 우리 둘밖에 더 남았어?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렇게 아껴서 뭐 할 건데? 돈은 써야 돈이지. 안 쓰면 그냥 종이지. 돈이야? 내게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어 굶어 죽기야 하겠어? 관리고 나발이고 모두 병나면 우리를 찾게 되어 있어. 게다가 이 몸이 태아의 성별까지 바꾸는 별난 재주가 있잖아? 고모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를 남자아이로 바꾸는 절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돈이 얼마든 기꺼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내가 지어준 약 먹고도 딸을 낳으면 어떡하고?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오빠가 모르는 소리. 한의사라는 게 원래 반은 점쟁이잖아? 점쟁이들이 말을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면서 점치러 오는 사람들을 홀리지만 자기까지 정신이 나가 버리는 건 아니라고요. 고모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끼견을 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샹춘이 물었습니다. 고모 할머니, 그 비행기 조종사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불끈해서 타이완에 있는 그 아저씨 보러 갈지도 모르잖아요. 큰일 날 소리를 우리 큰형이 말했습니다. 입조심 못하니?
큰형수도 말했습니다. 고모는 능숙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고모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스멀스멀 피어 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모가 잔에 든 술을 비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이가 날 망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해만 준 건 아니야. 고모가 담배를 힘껏 몇 모금 빨더니 중지를 이용해 담뱃재를 떨었습니다. 암홍색, 불똥을 실은 담뱃재가 곡선을 그리며 멀리 포도나무 시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자, 많이 마셨네. 잊지 말고 돌아가자.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뇌 보이는 육중한 몸을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따라 나가 고모를 부축했습니다. 고모가 말했어요. 내가 정말 취한 줄 알아? 그럴 일 없다. 고모는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해. 하오다 서후 고모부가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민간 공예 미술대사라는 칭호를 받은 점토 공예가 고모부가 그곳에서 조용히 고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날 현에 사는 제 조카가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나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같이 고모에게 가서 왕 샤오티에 대해 물어보자고요. 저희 아버지는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고모 할머니도 일흔이 다 되었어. 평생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 옛일을 들춰내면 마음이 아플 거다. 그리고 내 고모 할머니 앞에서 말하기도 좀 껄끄러운 일이고. 제가 말했습니다. 샹춘, 할아버지 말씀이 옳아. 그게 그렇게 알고 싶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 줄게. 사실 내가 인터넷만 뒤져봐도 대충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어. 난 고모 이야기를 소설로 쓰려고 20년 동안 준비해왔고 지금은 극본으로 바꿨지만 그중 왕샤오티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쪽 저쪽 인맥을 동원해 당사자들을 만나보기도 했어. 왕샤오티가 근무했던 비행장 3곳이랑 저장에 있는 왕샤오티의 고향, 왕샤오티 중대의 전우들, 중대장과 부중대장도 만나봤지. 그뿐만 아니라 왕샤오티가 몰았던 젠5도 타봤고 당시 현 공안국의 보안 방첩과 과장도 만나보고 현 위생국 보위과 과장도 만나봤어. 그 누구보다도 내가 그분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단 하나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건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샹춘, 너희 아버지가 고모 할머니 허락을 받고 영화관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고모가 그 사람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 왕샤오티의 자리가 너희 아버지 자리 바로 옆이었대. 후에 너희 아버지에게 듣기로 왕샤오티는 키가 175, 6cm쯤 되고 길쭉한 얼굴이 좀 야위어 보였대. 눈은 크진 않았지만 상당히 총기가 넘쳤고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가 윤이 났다고 했어. 너희 아버지 말이 그날 저녁 영화는 오스트롭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를 영화화한 것이라고 했어. 아버진 처음엔 왕 샤오티와 고모 할머니를 훔쳐봤지만 점점 갈수록 혁명과 애정을 그린 스크린 속 영화로 빠져들었대. 당시 중국 학생 중에는 소련 학생과 펜팔을 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내 아버지와 펜팔을 하고 있던 소련 여학생이 정말 우연하게도 이름이 토냐였거든. 영화에 빠져 인물을 잊어버린 것도 당연한 일이지. 물론 수학이 전혀 없진 않았어.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 왕 샤오티의 얼굴도 봤고 영사기의 필름을 교환하는 동안 당시 영화관의 영사기가 한 대뿐이었으니까 그의 입에서 풍기는 사탕 냄새도 맡았으니까. 물론 그 역시 앞뒤에 앉은 사람들이 땅콩이나 씨를 까먹는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맡았겠지. 당시에는 영화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 껍질 있는 것, 껍질 없는 것 모두. 발 아래 사탕 껍질, 각종 씨앗 껍질이 수북하게 쌓였어. 영화가 끝난 후
영화관 입구 조명 아래에서 왕샤오티가 자전거를 밀며 고모 할머니를 위생국 숙소, 당시 고모 할머니는 임시로 위생국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로 데려다 주려는데 고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 왕샤오티,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영화관 입구 기둥 뒤에 숨어 차마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왕샤오티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대. 누구? 어디 있는데? 왕카우, 이리 나와. 너희 아버진 그제야 기둥 뒤에서 쭈뼛거리며 나왔어. 키는 왕샤오티와 비슷했지만 몸은 아직 나무 젓가락처럼 비쩍 말랐어. 학교에서 원반을 던져 쇳불을 부러뜨렸다는 말도 사실은 허풍이었지. 꼭 까치집처럼 덥수룩한 머리를 가리키며 고모 할머니가 말했어. 내 조카예요, 왕커우. 아하, 왕샤오티가 힘껏 너희 아버지 어깨를 내리치며 말했어. 알고 보니 정탐꾼이 있었네? 왕커우라? 이름 정말 좋은데? 왕샤오티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 자, 우리 인사나 할까? 내 이름은 왕샤오티야. 너희 아버진 과분한 웅대에 놀라 두 손으로 왕샤오티의 손을 꼭 잡고 힘껏 흔들었대. 너희 아버지 말씀이 후에 비행장으로 놀러가서 왕샤오티와 공군 조종사들 식사를 함께한 적도 있었대. 대하찜, 닭고기 고추볶음, 원추리 계란볶음, 찐밥 등 모든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는구나. 너희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너무 부러웠어. 정말 기분 좋았겠지. 왕샤오티 때문만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어. 너희 아버지가 바로 내 큰형이니까. 와, 우리 큰형이 공군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니. 왕샤오티가 내 아버지에게 운작표 하모니카를 선물했어. 상당히 고급 하모니카야. 내 아버지 말이 왕샤오티는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했어. 농구도 정말 잘했대. 드리블 슛이나 손을 바꿔 슛을 날리는 모습도 끝내줬다고 하더라. 하모니카에 아코디언도 연주하고 만년필 글씨도 정말 멋있었고 거기에 그림도 잘 그렸다더군. 너희 아버지가 벽에 연필 소묘로 그린 고모 초상화가 걸려있는 걸 봤대. 집안은 또 어떻고 더더욱 흠 잡을 구석이 없었지. 아버지는 고위급 간부에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으니까. 이런 사람이 왜 타이완으로 날아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는 반역자가 되었을까? 왕샤오티의 중대장이 그러는데 그가 단파 라디오로 몰래 타이완 방송을 들었대. 국민당 방송국 아나운서 가운데 별명이 밤하늘의 장미인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끝내줬다는군. 고모부가 결국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 아나운서 목소리에 반해 도주했다는 거야. 그럼 고모는요? 고모 정도면 정말 뛰어난 여성이었잖아요. 나이가 지긋한 중대장도 고모를 칭찬했어. 고모야, 당연히 훌륭한 여성이지. 집안 좋고 단정한 데다 당원이었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진짜 최고의 여성이었어. 그때 사람들 모두 왕샤오티를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하지만 고모는 너무 반듯하고 혁명적이었어. 왕샤오티처럼 자산 계급에 중독된 사람들에겐 매력이 없는 여성이지. 후에 보이부에서 왕샤오티의 일기를 조사했는데 그 일기의 고모 별명이 붉은 목석이라고 적혀 있었대. 중대장님 말이 다행히 그 일기 덕분에 고모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았으면 황허강에 뛰어들어도 그를 향한 그리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거라고. 선생님, 전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는 물론이고 너희 아버지까지 공안국에 몇 번은 불려갔는지 몰라. 하모니카도 왕샤오티가 청년 동지를 매수하기 위해 준 뇌물이라고 몰수되었어. 왕샤오티 일기에 붉은 목석이 머저리같이 생긴 조카를 데려와 소개했는데 그애 역시 새끼 붉은 목석에다 이름까지 무슨 입이 만 갠가 하는 왕코우였다고 써놓았대. 왕샤오티의 일기가 없었으면 내 아버지도 덩달아 재수없이 말려들었을 거다. 조카는 아마도 왕샤오티가 일부러 그렇게 적어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고모가
그이가 날 망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해만 준 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선생님, 사실 제 조카가 더 관심이 있는 쪽은 왕샤오티가 어떤 식으로 망명했는가 하는 겁니다. 왕샤오티의 뛰어난 비행술에 감탄, 또 감탄하고 있거든요. 조카 말이 젠 5는 수면 5m 높이에서 시속 800km로 비행해야지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그대로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친대요. 그야말로 대담하지 않습니까? 명실공히 왕샤오티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전천후 조종사였습니다. 도망가기 전 매일 우리 마을 상공에서 펼쳤던 그의 비행 연습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가 마을 동쪽 수박밭까지 날아와 손을 뻗어 수박서리를 한 다음 그대로 날개를 치켜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고 허풍을 쳤습니다. 왕샤오티는 정말 타이완에서 5,000냥의 황금을 포상으로 받았을까요? 조카가 물었습니다. 진짜 그랬겠지? 하지만 설사 1만 냥을 받았다 해도 별 가치가 없어. 샹춘, 넌 절대 그런 걸 부러워하면 안 돼. 돈이니 미인이니 하는 건 그저 스쳐가는 연기 같은 거야. 우리에게 소중한 건 조국과 명예, 가족 같은 거야. 조카가 말했습니다. 셋째 삼촌 정말 재미있으시네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세요? 1961년 봄, 고모는 왕샤오티 사건에서 벗어나 다시 공사위생원 산부인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2, 3년 동안 우리 공사 소속 40여 개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굶주림 때문입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여자들은 달거리를 하지 않았고 남자들은 모두 내시가 되었습니다. 공사위생원 산부인과에는 고모와 황씨성을 가진 중년 여자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황 선생은 명문 의대 졸업생이었지만 출신 성분이 나쁜 데다 자신도 우파인 까닭에 시골로 좌천되었습니다. 고모는 매번 황 선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 여자 정말 이상한 여자야. 하루 온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고 정남이 떨어지는 쌀쌀 맞은 표정으로 가래뱉는 그릇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주절주절 일장연설을 늘어놓거든. 큰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모는 우리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조금만 맛있는 것이 생기면 어머니는 누나를 시켜 고모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아버지가 밭에서 야생 토끼 반토막을 주운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매가 먹다 남긴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밭에서 야생초를 캐다 토끼 고기를 넣고 푹 고았습니다. 그릇 한가득 토끼탕을 담아 보자기로 싼 다음 누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누나가 가기 싫다고 해서 대신 제가 심부름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심부름 가는 건 좋은데 대신 가다가 몰래 먹지 말고 또 그릇을 깨뜨리지 않도록 땅을 잘 살피며 걸어가라고 당부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공사 위생원까지는 10리 길입니다. 토끼고기가 식기 전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거의 뛰다시피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배에서는 자꾸만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현기증이 일면서 자꾸만 별이 보였지요. 배가 고팠어요. 아침에 먹은 풀 죽은 소화가 된 지 한참이 지났거든요. 그때 보자기 사이로 토끼고기 냄새가 폴폴 흘러나왔습니다. 한 덩어리만 먹자. 그러자 마음속 또 하나의 제가 외쳤습니다. 안 돼. 착한 아이는 엄마 말을 들어야 해. 몇 번이나 제 손이 보자기 매듭을 풀었다 묶었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초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위생원으로 가는 길가 양쪽에 뽕나무들이 줄지어 심겨 있었습니다. 뽕나무 잎은 배고픈 사람들이 이미 다 따 버린 후였어요. 저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어찌나 쓴지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뽕나무 가지에 이제 막 허물을 벗은 매미가 보였어요. 얇은 황색에 날개도 아직 촉촉했습니다. 저는 신바람이 나서 나뭇가지를 내팽개치고 매미를 손 안에 움켜잡은 뒤 생각이고 뭐고 할 겨를도 없이 입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매미는 맛이 일품인데다 최고의 보양식이었어요. 보통은 불에 익혀 먹지만 전 시간도 뗄감도 절약할 겸 날로 먹었습니다. 익혀 먹는 것보다 날로 먹는 게 훨씬 영양이 풍부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가는 내내 길가 나뭇가지를 살피던 저는 매미 대신 인쇄가 잘 된 컬러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전단에는 혈색이 좋은 청년이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단 아래쪽에 어둠을 벗어나 광명을 찾은 공비조종사 왕샤오티, 국군 소령 직함과 함께 상으로 황금 5,000냥을 받고 유명 가수인 타오리라와 환상의 짝을 이루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배고픈 것도 있고 벅찬 감동의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학교에서 국민당이 풍선을 이용해 반동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뜻밖의 제가 그걸 주운 거예요. 반동 전단이 이처럼 훌륭할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진 속 여인은 확실히 우리 고모보다 훨씬 매혹적이었습니다. 제가 위생원 산부인과 진료실에 뛰어들었을 때 고모는 황 선생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황 선생은 검은테 안경에 매부리 코, 얇은 입술에 시퍼런 잇몸이 다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고모는 몇 번이나 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차라리 호라비로 늙어 죽으면 죽었지 잇몸 드러나는 여자랑은 결혼하지 마. 그 여자 눈빛이 얼마나 살벌한지 저는 등골이 다 오싹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개구멍 바지나 입던 주제에? 고모도 살벌하게 맞받아 쳤어요. 그래 황추야. 나도 내가 자산계급 아씨 마님인 건 알아. 의과대학 꽃이었다면서? 일본 놈들 쳐들어올 때 깃발 들고 환영했겠지? 보나마나 일본 군관 새끼들이랑 사교 댄스도 쳤겠지? 내가 일본 새끼들이랑 춤출 때 이 몸은 핑두성에서 온갖 지혜를 동원해 일본군 사령관에게 용감하게 맞서고 있었어. 그 여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누가 봤어? 누가 봤느냐고. 누가 내년이 일본 사령관에게 맞서는 모습을 봤느냐고. 고모가 말했습니다. 역사와 이 산하가 증인이야. 그때 저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알록달록한 전단을 고모에게 건네주는 게 아니었는데. 너 왜 봤어? 그건 또 뭐야? 고모가 쌀쌀맞게 물었어요. 반동 전단, 국민당 반동 전단요. 잔뜩 흥분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쓱 전단을 흘겨보던 고모가 갑자기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고모 눈이 휘둥그레지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 마치 뱀을 버리듯, 아니 개구리 한 마리를 내동댕이 치듯 전단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갑자기 고모가 뭔가 깨달은 듯 다시 전단을 주우려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어요. 황취아가 전단을 들어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어 고모를 바라본 다음 다시 전단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두꺼운 안경알 너머 황 선생의 눈에서 퍼런 불길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곧이어 냉소를 지었습니다. 고모가 앞으로 나가 전단을 뺏으려 했지만 황취아가 뒤돌아 서며 고모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고모가 황취아의 옷 뒷자락을 움켜쥐고 소리 질렀습니다. 돌려줘! 황취아가 앞으로 발버둥 치자 위옷이 찍 찢어지면서 개구리 배 같은 허연 등살이 드러났습니다. 돌려줘! 황취아는 전단 잡은 손을 등 뒤로 돌리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음험한 목소리로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돌려달라고? 흥! 개 같은 스파이.
반동 주제에 반동 새끼와 노란한 쓰레기 같은 년. 너도 무서운 게 있나 보지? 왜 그 잘난 열사의 후손 또 한번 짓거려 보시지? 고모가 미친 듯이 황취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복도 쪽으로 뛰어나간 황취아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어요. 스파이, 간첩, 전현 잡아요! 고모가 달려가 황취아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황취아는 머리통이 젖혀진 채 있는 힘껏 전단을 든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며 더욱 처참하게 비명을 질렀어요. 당시 공사 위생원은 진료소와 사무실 건물 두 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고모는 황취아를 바닥에 찍어 누르고 허리에 올라탄 채 필사적으로 전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원장이 달려나왔어요. 대머리 중년 남자였습니다. 길게 쭉 찢어진 두 눈, 축 늘어진 눈두덩, 지나치게 하얀 의치가 눈에 띄었어요. 그가 호통쳤습니다. 어서 그만 못합니까? 대체 뭐하는 짓들입니까? 고모는 원장의 호통에도 아랑곳 없이 더 맹렬한 기세로 황취아의 손을 헤집었습니다. 황취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비명을 넘어 곡성으로 변했습니다. 완신, 그만해요. 다급해진 원장이 낭패스러운 표정으로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소리 질렀어요. 저 사람들 떼어놓지 않고 모두 뭐하는 겁니까? 남자 의사들 몇 명이 달라붙어 황취아를 덮친 고모를 힘껏 밀쳐냈어요. 여자 의사들은 황취아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고요. 황취아는 안경이 떨어지고 이새로 피가 흐르고 움푹 파인 두 눈에는 희뿌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전단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황 선생이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이건 아니에요. 고모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뺨 위에 움푹 파인 두 줄기 손톱 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완신, 대체 왜들 그러는 거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고모는 참담한 듯 헛 웃음을 지었어요. 두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모는 손에 쥐고 있던 전단 조각들을 갈기갈기 찢어 던지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휘청거리며 산부인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황취아는 마치 역경을 헤치고 큰 공이라도 달성한 것처럼 꾸깃꾸깃 뭉쳐진 전단을 원장에게 내민 후 바닥에 꿇어앉아 더듬거리며 안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황 선생은 다리 하나가 부러진 안경을 콧 잔등에 걸친 채 손으로 안경을 잡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모가 던져버린 전단 조각들을 발견한 황 선생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벅벅 기어가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전단을 잡아채고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가? 원장이 전단을 펼쳐 보며 물었습니다. 반동 전단이에요. 황취아가 보물을 건네듯 전단 조각을 원장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여기도 있어요. 타이완으로 도주한 반동새끼 왕샤오티가 완신에게 보낸 전단입니다. 주위에 몰려있던 의사와 간호사들 입에서 경탄이 흘러나왔어요. 가물가물 전단이 잘 보이지 않는지 원장은 손을 멀찌감치 뻗어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뭘 봅니까? 뭐 좋은 일이라고. 어서 돌아가 일들 하십시오. 원장은 전단을 말면서 사람들을 꾸짖은 후 다시 황취아에게 말했어요. 황 선생은 날 따라오시오. 황취아가 원장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3355 짝을 지어 몰래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부인과 사무실에서 고모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그 순간 제가 사고를 쳐도 단단히 쳤다고 생각하고 잔뜩 움츠린 채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모가 의자에 앉아 머리를 책상에 박은 채 흐느끼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어요. 고모, 엄마가 토끼탕 가져다 주랬어요. 제가 말했어요. 고모는 본체만 채 울기만 했어요. 고모,
울지 마요. 고모, 토끼 고기 좀 먹어봐요. 제가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탁자에 올려두고 토끼탕을 꺼내 고모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고모가 팔을 휘둘러 그릇을 내동댕이 쳤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꺼져! 어서 꺼져버려! 고모가 고개를 들더니 버럭 소리 질렀어요. 망할 놈의 자식! 저리 안 꺼져?